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내담자들도 아빠가 거의 인간 쓰레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판별을 해보면 아빠가 그냥 직장도 잘 다녔고 특별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이만하면 그냥 괜찮은 아버지였던 것을 자기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완전 인간 쓰레기는 아니었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소파에 누워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 5일 다 일하고 주말에 좀 누워있었던 거였네. 우리 아빠가 완전 또 인간 쓰레기는 아니었네. 이런 걸 깨닫고 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역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의 어깨를 팍 쳐요. 뭐야 하고 내가 뒤를 딱 들어보니까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서 막 똑바로 보고 다녀 막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엔 되게 열받을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유 뭐 술 많이 드셔서 그러나 보다 이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평생 동안 한이 되시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나와 가까운 존재예요.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중에서 가장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역설적으로 부모님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확 들어오게끔 말씀을 드려보자면 3가지예요. 첫 번째가요. 야, 너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대체예요. 도대체. 제가 한국말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고 뒤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고 3번째는요. 누구는 이겁니다. 이걸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너 도대체. 너 뭐 되려고 그래? 아니 그때 현수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현수는 의사 되려고 그렇게 공부만 한다더라. 아니 도대체 너 뭐 되려고 그러니? 야, 너 도대체 누구는? 이거 여러분 사실은 하나는 비난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고요. 비난과 비교에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방임을 하고 방관을 해서 아이가 너무 지금 뭔가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많잖아요. 근데요 방관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섭입니다. 간섭 침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관만큼 무서운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너무 세게 간섭하고 침범해 나가는 것.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 좀 시린 느낌을 갖게 하는 패턴을 갖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간섭이나 침범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떤 가시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은, 나를 압박할 것 같은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자식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들도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제가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도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고 자식에 있어서 부모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데 여기서 자식이 등을 돌린다고 할 정도면 이건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아빠와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등 돌리게 할 때 어떤 거가 있냐면 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혼하면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러면 아이가 부부들은 결혼하기 이전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선택한다는 건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요. 엄마 편이 될래? 아빠 편이 될래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친구랑 싸우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명이 친구입니다. 갑순이가 있고 갑돌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갑순이하고 내가 굉장히 싸웠어요. 그럼 내 다음 행동이 뭐예요? 갑돌이한테 전화합니다. 그렇죠? 갑돌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틀렸어? 내가 말해봐봐. 이거 지금 갑순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너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데 그 갑돌이가 야 너도 좀 문제가 많아.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좀 더 심했네. 이러면 그 친구하고도 손절이에요. 사실은. 심지어 이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막 대신 싸워줘요. 원래 관계 안에서 불안이 생기면 3자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2자 관계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 명을 더 끼워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부부의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부부가 굉장히 싸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가 보통 많이 껴들어가냐면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엄마한테 가서 막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돌격을 해주죠. 근데요 시부모님보다 더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이입니다. 사실은요 아이는 집을 나갈 수도 없어요.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도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 밖에 나가서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여행 다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웠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확 나가 어떤 그런 순간에서 아내가 아이를 찾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아빠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막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또 사랑하는 아빠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아이는요, 엄마를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사실은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어떤 부부싸움이 많고 이런 방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실제 성인이 돼도요, 아빠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내담자들도 아빠가 거의 인간 쓰레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판별을 해보면 아빠가 그냥 직장도 잘 다녔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특별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이만하면 그냥 괜찮은 아버지였던 것을 자기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완전 인간 쓰레기는 아니었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소파에 누워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 5일 다 일하고 주말에 조금 누워있었던 거였네. 나는 아빠 일하는 장면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빠가 좀 그런 면은 있고 더 집안일에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완전 또 인간 쓰레기는 아니었네. 우리 아빠가 옛날에는 좋은 거 다 자기가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보니까 무슨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네. 뭐 대단한 것도 없었네. 이런 걸 깨닫고 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등 돌리게 하는 패턴 중에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가 싸우고 상대방 중에 한 명이 자식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사실은 다른 한편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게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요, 아이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원히 피터팬이 되게 만드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안에 분리불안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떠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거절감인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계속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아이는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이를 자꾸 내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미 아이는 어른 가까이 됐는데도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몸은 성장을 했는데 심리적으로는 계속 아이가 되고 좀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주는 상처는요, 단절감. 이거예요. 오히려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는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그건 여러분, 싸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종의 감정의 투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가까운 관계는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증오하죠. 애증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탁 단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부모님을 손절해버리는 것 같은. 그랬을 때 부모님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느끼게 되죠. 저는 부모님을 지금부터 단절할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부모님 편을 거의 들어주지 않고 부모님하고 왔는데도 부모님이 좀 갔으면 엄마 언제 가나, 뭔가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부모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상황이나 노력이나 애씀 이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매몰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자식한테 진짜 그 거절당하는 느낌은 가장 큰 상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어떨 때는 좀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안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부부끼리는 의견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싸움보다 더한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으로서의 기능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친구 같고요. 우리는 가족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둘이 샤워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언니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지 않고 그냥 동료, 심지어 전우가 돼버림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둘 간의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덤으로 가게 되는 직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평생을 함께 하는 배우자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사랑하고 밥 먹여주나요? 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무지무지 힘들죠. 무지무지 힘든데요,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죠. 부부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접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부부, 40년 부부,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부부 안에서의 사랑을 잃고 기능만 잘한다, 그건 오히려 무덤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라고 봅니다. 인정이라는 게 수용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수용과 인정. 그러니까 사랑의 거의 전제 조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그 남자친구가 코에 이렇게 피어싱을 한 거예요. 야, 너 뭐 그런 사람하고 만나? 야, 미친 거 아니야? 코에다가 저거 뭐야? 막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오히려 뭐라고요? 왜 그래, 엄마? 그게 매력 포인트야. 엄마는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남자친구를 굉장히 대변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남자친구가 그 코에 피어싱을 한 것 자체를 수용하고 있는 토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실 요즘에 검사가 뭐 요즘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들이 많이 요즘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깊이 있는 부부 상담을 실제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개인으로 상담을 검사를 해보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성격 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포인트에서 굉장히 뭔가 외향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굉장히 깨달아요. 디테일하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개방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약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당신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느낄지 몰랐다는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부부가 똑같지가 않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고요, 다른 부모님을 만났고요, 다른 친구들을 만났고요, 다른 학교를 다녔고, 성별도 달라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다른데 같다, 이게 더 이상한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면 이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지혜는 그건 것 같아요. 내 맘 같았으면, 뭐 이 사람도 나를 다 이해했으면 저 사람 좀 변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일단 다르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부들이 놓치는 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막 둘이 서로 저 사람 바꾸고 이 사람 바꾸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면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생겨요. 어떤 게 있냐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실제 검사를 봐도요,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굉장히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우리는 모두 다른데 같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같은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다르다고 했었던 수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수용 기질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이 되죠.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러나 같은 부분도 있더라. 나와 남편은 음식 습관은 좀 다르지만 좋아하는 어떤 영화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 안에서의 감동 포인트예요. 다른 걸 갖고 싸우는 것보다는 공통 요소, 우리에게는 다르지만 같은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씩 같이 경험해 보면서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같다가 아닙니다.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부분을 갖고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태도, 이것이 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아이가 되게 불안하게 자라는 경우에서요, 부모님이 딱히 무슨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님이 뭘 어떻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인간관계 뭐 솔루션, 어떻게 인간관계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몇 가지 솔루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법과 기술을 배워도요, 인간관계 안에서는 모종의 어떤 불안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를 만나면 좋기도 하면서 또 조금 불안하기도 하면서 이런 복합적 감정들이 굉장히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가족 간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관계 안에서 굉장히 이 관계가 불편하고 이 관계가 너무 싫고 힘들고 이럴 때는요, 우리 사이에 굉장히 불안한 어떤 마음들이 많이 숨어 있지 않나, 이걸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안이 흐른다는 것은 말도 많이 나와요. 너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뭔가 걱정과 염려에 대한 말들.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굉장히 걱정과 염려인데 서로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껴안고는 있는데 엄청 불안해요. 불안해서 붙들고 있는데. 굉장히 폐쇄적이고 불안한 이런 가족들을 가보면 그 안에서는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치고 받고 난리가 나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가족들 안에는 불안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되게 불안하게 자란다, 이런 경우도 부모님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지금 불안을 던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내 불안이 아이에게 계속 지금 더 전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단계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불안을 줄일 때 정말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토대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어떤 지금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안전한 말을 하면 되죠. 그렇죠? 안전한 말.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요. 안전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일단은 이 사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 화가 났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화날 수 있어. 엄마가 느끼기에도 네가 그 순간이면 충분히 화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 화났다는 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화난 감정 자체는 타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대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타당화해 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소위 안전한 기질을 먼저 형성시켜주고 먼저 타당화해주고 나와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공해주는 습관. 어떤 사람한테 해봐도 좋냐면요, 어색한 관계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이 사람 말 안 끝났는데 막 내가 말하고, 내 말이 안 끝났는데 이 사람 말하고, 뭔가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사실은 불안한 관계거든요. 이런 말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 어색한 관계가 윤활유처럼 돌아가게 되는 어떤 패턴들을 조금 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